이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보여지는데 그녀의 다음 날의 행동이 사회를 뒤흔들고 전국에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저녁, 마이클 판토넬리는 루이지애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45세의 동거인 한나 린든과 전 결혼해서 낳은 두 딸, 6살의 벨라와 그녀의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에게 그날은 특히 힘든 하루였고 그는 지쳐 있었기에 한나가 옆에 없는 것을 발견했지만 귀가 즉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한나가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피로가 그를 압도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자 마이클은 깨어났고 출근하기 전 먼저 딸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방에서 그는 큰딸이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어린 벨라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대는 마치 소녀가 거기서 잠들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근처에 사는 벨라의 어머니 제니퍼 젤레딘이 그녀를 데려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스러운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은 때때로 경찰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격렬했고 이는 전 배우자들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마이클 판토넬리는 자신의 파트너인 한나 린덴과 그들의 막내딸 벨라의 부재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을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한나는 항상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었고 아이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는 한나가 그가 깨어났을 때 옆에 없다는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집안을 수색한 후 한나를 찾지 못하자 마이클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녀가 어쩌면 어머니에게 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마이클은 한나를 잘 알았고 그녀가 자신과 딸들에 대한 충실함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없는 한나는 마이클의 딸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한나와 벨라의 부재, 그리고 한나의 꺼진 휴대폰은 마이클에게 심각한 걱정을 안겼습니다. 전 부인에게 연락하려는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의 걱정이 커져갔고 그는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들이 마이클과 한나가 살던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집을 철저히 조사했고 마이클과 그의 큰딸 모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색에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걱정된 마이클은 이제 한나와 벨라를 찾는데 경찰의 도움을 바라며 그들이 곧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서에서의 대화 중 마이클은 제니퍼와 한나 사이의 어려운 관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최근 그들의 관계가 특히 긴장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관들이 한나의 실종 이후로 제니퍼 젤딘을 용의선상에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벨라의 행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친모와 함께 있었다면 왜 두 번째 딸도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경찰관들은 필드 드라이브 19번지에 있는 제니퍼의 집으로 향했고 아침 8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조용해 보였으며 어떤 오해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현장을 조사하자 집 앞 잔디밭에 무심코 놓여진 큰 플라스틱 양동이가 실린 차량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 양동이에 대한 관심은 곧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양동이 바닥에서 법률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니퍼의 집 주변의 수사는 즉시 강화되었고 추정 범죄 현장이 봉쇄되었으며 한나의 실종은 형사 수사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법의학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마이클과 제니퍼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서로 못지않게 슬퍼했습니다. 일어난 일에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벨라의 부모가 이 불쾌한 사건과 어떤 식으로도 연관될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이 범죄는 심리적 문제가 있고 아마도 가족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들의 whereabouts를 알 수 있었을까요? 후에 벨라의 가족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터무니없는 행위로 묘사했습니다. 벨라를 기리기 위해 그녀의 이모 비앙카 카노는 소셜 네트워크의 페이지를 만들어 벨라가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따뜻한 게시물들을 공유했습니다. 비앙카는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했어요. 당신은 단 6해라는 마법 같은 시간 동안만 우리와 함께 했죠. 당신의 독특하고 섬세한 영혼의 선물로.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독특함, 춤추는 능력, 당신의 부드러움과 연약함, 당신의 미소, 웃음,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이 영혼이 얼마나 경이로웠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폰타넬 가족이 살던 마을 주민들은 벨라를 항상 밝고 열린 소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마당에서 여동생과 놀거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비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벨라는 성 마테오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과 관련된 사건 소식이 도시에 빠르게 퍼지자 학교 경영진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적절히 추모할 수 있도록 주말까지 수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4월 29일에 벨라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510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는 작은 도시 주민들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고려할 때 소녀와의 작별은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놀던 벨라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이 작별을 고해야 하는 슬픈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이 행사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범인이 여전히 자유롭게 그들 사이에서 같은 거리를 걸으며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적극적인 수색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관들의 관심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미하엘의 연인 한나 린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미하엘 판토넬리는 한나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측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나는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정신과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있었습니다. 4월 26일 자정이 지난 후 신분증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오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전에 베나클린으로 알려졌던 한나의 인물 조사에서 수사관들은 많은 의심스러운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미헬과 그의 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특히 친절하고 명랑하며 열린 성격을 가진 이상적인 딸이라고 여겼던 어린 벨리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제니퍼가 그녀와 미헬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단지 모든 어머니에게 자연스러운 욕구인 자신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의 어머니이자 미헬의 전 부인인 제니퍼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 한나와 제니퍼 사이에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한나가 제니퍼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린든에 따르면 제니퍼는 이 의견 충돌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제안을 부과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그녀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은 두 가지 사건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3월 17일 제니퍼의 어린 딸이 참가한 수영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니퍼가 딸을 응원하러 왔을 때 한나가 그녀의 딸 벨라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제니퍼는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한나는 벨라가 주말에만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니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해 6월 8일 축구 경기 중에 발생했습니다.
한나가 제출한 경찰 신고서에는 제니퍼가 의견 충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했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제니퍼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의 근거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나가 제니퍼에 대한 법적 제한을 시행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두 사건 모두 그들의 법적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텍스트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귀하의 모든 지시사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뉘앙스와 언어적 세밀함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지금부터 번역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나 린드는 발생한 상황에서 결백해 보이려 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실패했고 이어진 경찰 수사는 더 많은 명확성을 가져왔습니다. 수사관은 린든이 자신의 진면목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린든은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니퍼와 그녀의 여동생은 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마이클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문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그가 아닌 한나였습니다. 린드는 제니퍼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고 자신과 마이클이 소녀들의 양육권을 마이클에게만 부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제니퍼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니퍼가 딸들을 여전히 볼 수 있다고 확신시키며 그녀를 진정시키고 심지어 만남을 허락한 마이클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러한 사건의 전개에 불만족했습니다. 제니퍼가 어린 딸을 안았을 때 린드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은 그런 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려는 한나의 욕망에 붕괴한 에블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불만을 표현했지만 한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에블린이 전화기를 잡으려 한 시도는 린든이 더욱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블린이 한나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건은 의료 기록에 언급된 대로 에블린의 눈 밑과 팔의 작은 흔적의 형태로 오해를 남겼습니다. 반면 한나는 자신과 관련된 어떠한 연관성도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에블린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경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세부 사항을 공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한나는 법원 소환장을 받았고 고디어 수사관의 견해로는 한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월 25일 21시 35분에 빨간 스웨터와 흰색 신발을 신은 여성이 제니퍼 젤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큰 양동이가 실린 수레를 도시거리를 통해 밀고 가는 영상이 발견되면서 그의 직감이 맞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고 그녀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세지윅 드라이브 19번지 앞에서 양동이와 그 내용물이 담긴 수레가 발견되었습니다. 영상에 촬영된 신원미상의 여성은 마이클이 자신의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고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돌봤다고 설명한 한나 린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레에서 그녀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체포 후 린던은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루이지애나 주법에 따른 그녀에 대한 혐의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가능한 판결을 경감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1급 범죄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가장 엄격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나 린던은 제퍼슨 카운티 교도소에서 보석 가능성 없이 지속적인 의료 감독 하에 있습니다. 그녀는 1급 범죄뿐만 아니라 사법방해 시도로도 기소되어 있습니다. 사건 수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린던이 어떤 동기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